YTN 뉴스라이더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당원 대표자 회의인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임명합니다. 산적한 현안을 마주할 한 전 장관의 첫 시험 때는 당장 내일로 예정된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전국 당원 대표자들의 마지막 찬반 투표를 거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전환됩니다. 내정자로 지명된 뒤 연휴 내내 침묵했던 한 전 장관의 취임 일정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위원 인선까진 시간이 더 필요한 만큼 당의 쇄신과 총선 준비를 위한 비대위 공식 활동 시점은 선거를 100일 앞둔 새해 벽두가 유력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굵직한 당내 현안들은 이보다 앞서 한 전 장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취임 다음 날 이준석 전 대표가 공언한 대로 탈당을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에서도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더는 주워 담을 수 없는 상수로 보는 시선이 많아졌습니다. 한 전 장관이 비대위 구성을 제쳐두고 탈당을 만류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해나가야 될 하나하나의 행보들이 있는데 그걸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특별하게 새로운 가능성들을 타진하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시기와 순서적인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의 이면에는 한동훈 비대위가 이준석 신당을 향한 주목도를 충분히 잠재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엿보입니다. 특정 인물을 콕 짚어 만날 생각 없다던 한 전 장관의 발언 역시 분열하든 통합하든 이 전 대표에게 끌려가진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저는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전 장관이 이준석 전 대표와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는 결국 대통령과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비윤계를 품을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과 연결됩니다. 원내 현안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한 한 전 장관의 입장이 주목되는 것도 당정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당내 요구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분열 움직임이 고민이죠. 이재명 대표는 연말연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정부 총리들과의 만남을 연이어 예고하며 당 통합에 방점을 둔 행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신당 창당의 구체적인 시기까지 거론하며 속도를 내는 등 갈등 봉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만난 데 이어 정세균 전 총리,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연이어 원로 인사들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내 계파 갈등으로 원심력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차단을 위한 통합 행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 지도부 역시 당내 비주류 모임이나 이낙연 전 대표의 비대위 전환 요구는 일축하면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단일 대우를 거듭 외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하나 된 힘으로 총선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정세균 전 총리님이나 김부겸 전 총리님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을 시한으로 내걸었던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작업은 오히려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1월 둘째, 셋째 주쯤 창당 발기인 대회를 생각하고 있고 당명도 후보군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1월 1일부터는 신당 행보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공천 학살 우려를 잠재울 만한 공관위원장 인선 등 전향적 조치가 있어야만 신당 준비를 멈출 수 있다는 의사도 이재명 대표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이선 후퇴 여러 번 했습니다. 네. 지금처럼 사법 문제가 없어도 그랬어요. 민주당이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라도 조금 그런 양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갈등의 골이 좀처럼 메워지지 않으면서 이재명 대표가 지도체제 전환 등 변화에 나서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의 만남 뒤 3총리 회동설이 다시 불거지는 것 역시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이대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서 당의 지도부로서 뭔가를 먼저 지금 내놔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으라는 이낙연 전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당의 분열 위험이 점차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어떤 접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에게 검찰이 다시 한번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송 전 대표에게 오늘 검찰청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시한이 내일 만료되는 만큼 오늘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부터 사흘 연속 출석을 요구했지만 송 전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와 변호인 접견 등을 이유로 줄곧 불응하면서 구속 뒤 일주일 동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공장에 큰 불이 났다가 2시간여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서는 중년 부부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치 큰 폭발이라도 일어난 듯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가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인천 남촌동에 있는 금형제조 공장 2층에서 불이 시작된 건 오늘 새벽 0시 40분쯤입니다. 불이 난 인천 남동공단입니다. 큰 불꽃은 가라앉았지만 불이 근처 공장까지 번지면서 곳곳에서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한때 담당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소방대응 1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은 잡혔습니다. 화염이 공장 위로 너무 많이 있고 인근 공장으로 연소 확대가 요구해서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다행히 없었지만 불이 난 공장 등 2곳이 대부분 타버렸고 주변의 다른 공장 2곳도 벽일부가 탔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5시 10분쯤엔 충남 천안시 경부고속도로 목천요금소 근처를 지나던 소형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도 없었지만 일대 도로가 정체를 빚었습니다. 가정집 문 앞에 노란 경찰 통제선이 이리저리 붙어 있습니다. 어제 오후 관악구 신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남편과 50대 아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안에서 범죄가 의심되는 정황이나 유서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불에 탄 냄비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부부가 가스에 질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주휴게소 근처에서 버스 한 대와 차량 4대가 부딪혀 60대 여성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차선을 옮기다가 뒤따르던 버스에 부딪힌 뒤 다른 차량과 연이어 충돌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1시간 전쯤엔 인천 도원동에서 도로 한복판을 걷던 70대 남성이 달려오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를 몰던 50대 남성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성탄절의 축복 대신 이스라엘의 공습이 쏟아진 가자 지구는 하루 사이 25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전쟁 종식을 위한 이집트의 3단계 중재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날이 밝은 가자지구 알마가지 난민 캠프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성탄절 몇 시간 전부터 새벽까지 계속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생존자들은 잔해 속에서 가족들을 찾아 헤매거나 아예 넋을 잃었습니다. بعد العشاء صارت الضربة هيك جيت لقيت الدار زي هيك لقيت بس ولد من أولاد عايش ضل الأم وثلاث بنات وابني عمره 4 شهور مش عارف شو يسوي هنا قاعد يقعد الدار ايش ذنبهم الاطفال يروحوا هيك 알라크사 병원 기록에 따르면 알마가지 난민촌 사망자가 100명을 넘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인근의 알브레이즈, 알누세이라이트와 남부 도시 칸 유니스에서도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하루 새 250명이 숨져 개전 후 총 사망자가
2만 명을 훌쩍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경지대에서 충돌하고 있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게도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חיזבאללה מסתכל על מה שקורה בעזה והוא מבין היטב מה שעשינו בעזה ניתן לעשות גם בביירות. איננו רוצים את האפשרות הזאת, אבל לא נשאיר את התושבים ללא הגנה. 그러나 이스라엘군도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성탄절 하루 가자 지구에서 17명이 숨져 지상전 전사자가 150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면서 이스라엘군을 더욱 독려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의회 연설에선 당장 석방 협상에 나서라는 인질 가족들의 야유에 맞서기도 했습니다. אני אומר גם מעל הבמה הזאת, אנחנו לא עוצרים ולא נעצור עד לניצחון, כי אין לנו ארץ אחרת ואין לנו דרך אחרת.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한 입장과 달리 전시 내각이 이집트가 제안한 가자지구 전쟁 종식 3단계 해법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등은 여성과 노약자 등 이스라엘 인질 40명을 석방하고 2주간 전투를 중단하는 1단계는 이스라엘이 앞서 하마스에 제안했던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이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탄절 메시지에서 대화와 화해로 한반도의 긴장이 해소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무고한 민간인 희생을 낳는 가자지구의 군사작전을 멈추고 인질들을 석방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탄절을 맞아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 모인 군중과 신도들에게 성탄절 공식 메시지인 우르비 에트 오르비를 전했습니다. 교황은 대화와 화해 과정을 거쳐 한반도의 긴장이 풀리기를 기원했습니다. 이어 대화와 화해는 지속적인 평화의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i avvicina il giorno in cui rinsalderanno i vincoli fraterni nella penisola coreana, aprendo percorsi di dialogo e riconciliazione che possano creare le condizioni per una pace duratura. 교황은 이미 여러 차례 한반도 평화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올해 7월에는 모든 한국인이 평화의 예언자가 되도록 격려한다며 정전협정이 한반도는 물론 더 넓은 세상에 화합의 미래를 제시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한국에 보냈습니다. 2018년 성탄절에는 한반도를 하나로 묶는 화해의 연대가 더욱 굳어지기를 기원했습니다. 교황은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종식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Supplico che cessino le operazioni militari con il loro spaventoso seguito di vittime civili innocenti e che si ponga rimedio alla disperata situazione umanitaria aprendo l'arrivo degli aiuti. 교황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우리의 도움으로 전란 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자고 호소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비대위원장 임명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걸까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일주일 사이 2.3%포인트 상승해서 39%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3.1%포인트 하락해서 41.6%로 나타났습니다. 양당 사이 지지율 격차가 8%포인트에서 2.6%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는데요. 3월 2주차 조사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격차입니다. 자, 이런 조사 결과
결과에 따른 걸까요? 여당 내에서도 한동훈 체제에 대해서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신임 비대위원장이 지금 어려운 국민의힘 수도권 등지의 판세를 바꿔줄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70년대생의 한동훈 장관과 그 이후로 태어난 젊고 역량 있는 세대들의 대대적인 세대교체 바람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면 확실하게 대비되는 쇄신의 선적 효과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 봅니다. 동료 시민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시민들을 모두 동료,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고 있는 어떤 위계에 어떤 의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같이 노력하는 분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료 시민이라고 하셨던 것에 대해 그 워딩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기대감도 계속되지 않을 거라면서 평가절하했습니다. 누구나 역대 모든 당대표가 됐든 비대위원장이 됐든 기대 심리는 분명히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초기에. 근데 그 이후에 임명이 된 이후에 그 과정에서 얼만큼 이해의 당사자들을 조정하고 또 거기에 따른 혁신과 업적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예단한다라는 것은 조금 너무 섣부른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 전 장관을 향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까지 민주당의 이른바 쌍특검 추진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총선의 이득을 보려는 속셈이라며 맞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친문 검사들이 2년 2개월 동안 샅샅이 수사하고도 밝히지 못한 것을 왜 이제서야 야당이 지명하는 특검에게 맡기자는 것입니까? 하지만 오는 28일 민주당이 특검법을 처리하는 걸 막을 수는 없어 보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 취재 내용을 들어보시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YTN에 특검 추진은 총선용 선전선동이라며 김건희 방탄이나 독불장군 프레임이 우려되지만 정쟁에 휘말려 자해 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여권에선 총선 후 특검 등 조건부 수용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는데 대통령실은 정쟁용 악법에 시기가 있느냐며 이 역시 불가하다는 기류를 뚜렷하게 전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장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비대위 성패를 가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당 내용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관심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내일 신당 창당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죠. 한 전 장관이 이 전 대표를 만날지 관심인데요. 하지만 당내에서는 한동훈 비대위 출범과 함께 이준석 신당에 대한 관심이 줄어서 당장 만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친이준석계 이탈로 이준석 신당의 동력이 감소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탈당 날짜를 정해놓던 때만 하더라도 언론의 모든 관심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집중돼 있었죠. 네. 근데 지금은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를 지나면서 이준석 전 대표의 뉴스가 굉장히 급격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개인적인 품성의 문제라든지 또 발언의 문제라든지 또 개인적인 막말 같은 게 있어가지고 당대표로서의 MZ세대의 상징성을 가졌던 정치적 자산으로서의 이준석이 아니라 홀로 외로이 광야로 나가서 있는데 옆에 같이 할 사람은 없는, 그리고 정치적인 미천이 많이 드러난 이런 외로운 정치인이 돼 있는 것이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다시 국민의힘에 합류한다면 이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은 그걸로 끝나는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결국 이 전 대표가 예고한 대로 탈당할 거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한 전 장관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성탄절, 한 가정에는 비극의 날이 됐습니다. 어제 새벽 서울 방학동 한 아파트의 모습인데요. 3층에서 시작된 불이 위층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불길과 연기가 치솟아 오르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커졌습니다. 불이 시작된 3층에 살던 노부부는 뛰어내려 목숨을 건졌지만 바로 윗집에 살던 가족은 화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뛰어내린 아빠. 이 아이를 품은 손을 끝까지 놓지 않은 채 떨어지며 끝내 숨을 거둔 건데요. 가슴 한켠이 먹먹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오늘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이 합동 감식에 돌입합니다. 안동준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아파트 3층 베란다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급히 호스를 들고 불이 난 아파트로 뛰어듭니다. 성탄절 새벽 서울 방학동에 있는 23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집에 사는 70대 노부부는 3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불길과 연기가 치솟으면서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가 커졌습니다. 아래층에서 불길이 타고 올라오자 4층에 있던 30대 남성은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뛰어내렸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의 목숨은 지켜냈지만 머리를 다친 아빠는 끝내 숨졌습니다. 11층에 사는 또 다른 30대 남성은 불길을 피해 옥상으로 대피하다 계단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또 연기를 피해 대피하던 주민 3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성탄절 아침을 뒤흔든 난데없는 소식에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들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저께까지 멀쩡하게 쌍둥이 품에 안고 재롱 떠는 거 보고 있다가 왔는데 놀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냐고. 소방당국은 3층에 있는 세대의 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소나 원인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베란다와 접쳐있는 아마 방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네. 경찰은 일단 방화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합동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24일 세종시의 한 목욕탕에서는 70대 여성 3명이 숨지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쑤시는 몸을 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던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탕 안에 발을 담그던 순간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의문점은 여전합니다. 지난 6월 전기 점검에서는 적합평가를 받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간 건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네,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2차 합동감식이 진행됩니다. 전기 공급 시설도 살피고 또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보면서 불안감을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부디 제대로 된 조사와 점검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2.12 군사 쿠데타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관객 수 1,0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서 올해 최고의 흥행작에 등극했습니다. 2023년 첫 번째 천만 영화였던 범죄도시 3의 관객 수를 넘어선 건데요. 서울의 봄이 영화관의 봄을 찾아줬다는 말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흥행이 이어지자 논란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단체들이 학교 교장을 직권 남용죄 등으로 고발하고 있는데요. 해당 학교가 학생들과 함께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한 단체는 학교 앞을 찾아가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 비슷한 논란이 이어지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SNS에 입장을 냈습니다. 보수단체들은 이런 행위들이 새로운 교권 침해라면서 영화 단체 관람은 교원이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역사적 사건조차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공교육의 책임 회피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영화를 볼 때만 해도 이런 해당 학교들 상황이 논란이 될 거라고는 예상도 하지 못했을 텐데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도 있죠. 불편할 수 있지만 학생들도 과거를 판단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요? YTN은 해경의 초과수당 부족으로 인한 현장의 우려를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초과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함정 운항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치안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경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함정의 운항 축소는 초과 근무수당 부족 때문이 아니라 중국 어선이 적게 출몰하는 휴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우종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경이 지난 7월 내부에 공지한 자료입니다. 올해 초과 수당이 부족해 경비구역 통합 대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른 치안 공백 우려를 담은 YTN 보도 이후 해경은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초과 수당 문제가 아니라 중국 어선이 상대적으로 적게 출몰하는 휴어기라 함정 운항을 줄였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앞서 내놓은 보도 해명 자료 설명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해경 함정들 운항 자료를 살펴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점들이 눈에 띕니다. 지난해 5월부터 5달 동안 휴어기 때 대형 함정은 한 달에 11.4일 동안 불법어선 단속에 나섰는데 이는 휴어기가 아닐 때 월 평균 12.2일 출항해 있던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중형 함정은 휴어기 때 평소보다 더 자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올해 들어선 유독 7월과 8월만 출항이 줄었는데 공교롭게도 초과수당 부족을 이유로 경비구역 통합에 들어간다고 내부 공지한 이후입니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경비구역 통합은 휴어기 때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지난해 휴어기 땐 유난히 비상출동이 많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 처음 공지할 때 왜 초과수당 부족을 이유로 들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갑작스런 입장 변화에 의문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경 내부망에는 수뇌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며 말 바꾸기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의 공범 A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공갈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A씨는 유흥업소 실장과 함께 이씨를 협박해 3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3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이씨는 자신을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며 유흥업소 실장 등을 고소했습니다. 가수 지드래곤이 마약 퇴치 활동 등을 펼칠 재단 저스피스 설립을 위해서 출연금 3억 원을 기부한다고 소속사 갤럭시 코퍼레이션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드래곤은 지난 21일 손편지를 통해 한 해 평균 마약 사범이 2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과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무섭게 증가했지만 이들 가운데 치료기관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이 500명도 되지 않는다는 가슴 아픈 사실을 알게 됐다며 재단 설립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드래곤은 앞으로 마약 퇴치 캠페인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마약 퇴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네, 요즘 마트에 가서 과일 살 때 가격 보고 깜짝 놀라는 분들 많으시죠? 사과부터 딸기, 감귤까지 비싸지 않은 과일이 없는데요. 가격 폭등의 원인은 뭐고 또 전망은 어떤지 김선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과일 코너. 딸기를 사러 온 고객이 고르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입니다. 과일을 많이 먹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집었다 놨다 하게 돼 자꾸 가격 때문에. 실제로 딸기는 소비자 가격이 지난해보다 20%가량 올랐습니다. 사과는 21% 비싸졌고 감귤도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가격 폭등의 가장 큰 이유는 기후 문제 때문입니다. 개화기 때 그 이상 저온으로 피해를 입었고요. 그 이후에 설이 우박 피해가 있었고 수확기에 단저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과일의 생산량이 많이 전년 대비 감소로 좀 한 편입니다. 비싼 과일 가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사과와 배는 저장량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에 수확철인 내년 7, 8월까지 이 가격이 유지되거나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딸기와 감귤은 본격적인 출하 시기여서 지금보다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난해보다는 소폭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감귤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 자체가 적거나 그러진 않지만 역시 과일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감귤로 수요가 대체되면서 가격도 같이 동반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바나나 등 수입 과일에 대한 관세를 낮춰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있지만 해외 출하량 자체가 줄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달 예비비 248억 원을 투입해 할인 행사를 지원하는 등 간접적으로 가격 안정을 계속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총 52시간을 넘지만 않는다면 하루에 몇 시간 연장 근무를 하든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연속 밤샘 근무도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노동당국의 해석을 뒤집는 판결이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직원에게 상습 초과 근무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소 전문업체 대표 A씨. 일주일 동안 연장 근무를 12시간 넘길 수 없도록 한 법을 130차례나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130주 가운데 109주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는데 초과 근무 기준은 1일 단위로 삼았습니다. 하루 8시간을 넘긴 초과 근무 시간 총합이 일주일에 12시간보다 많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연장 근무 시간은 법문 그대로 일주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법정 노동시간 40시간에 더해 연장 근무 시간이 12시간을 넘긴 주, 즉 일주일 합산치가 52시간을 넘긴 경우만 다시 따져보라고 사건을 되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죄로 판단됐던 109주 가운데 3주는 주 52시간을 넘지 않아 무죄가 됩니다. 이 같은 판결은 초과 근무 기준에 1일 단위를 적용해온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을 뒤집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15시간씩 주 3일 일할 경우 주 근무 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 이내지만 하루 7시간씩 주 21시간 초과 근무한 것이어서 정부 해석대로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앞으로 이런 행태의 근무뿐 아니라 연속 밤샘 근무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노동계는 집중 근무가 만연해질 수 있다며 혼란을 자초한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법원이 행정해석과 다른 판결을 내린 만큼 행정해석 수정이 이뤄지기까지 노동 현장에서도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성탄절 연휴가 더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과 단절된 채 외롭게 지내다가 홀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매년 늘고 있는데요.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과 1인 가구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맞춤형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초 서울 동선동의 공공임대주택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70대 남성이 지병으로 숨진 지 열흘 만에 발견됐습니다. 담당 주민센터 직원이 집을 찾았다가 인기척이 없자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고독사와 자살이 최근 5년 동안 413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가운데서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이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자살 사고의 경우 홀로 사는 고령층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자살 사고의 60% 이상이 60세 이상에서 절반 이상이 1인 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영구임대주택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있지만 주거관리사 1명이 살펴야 할 인원이 1,200명을 넘는 실정입니다. 고령층이랑 1인 가구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파악이 되니까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집중적으로 상담이나 사례 관리를 진행을 하면은 우울증하고 자살 생각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정부가 파악한 전국의 고독사 위험군은 전체 인구의 3%에 해당하는 152만 5천 명. 2027년까지 고독사를 20% 줄이기 위한 정부의 기본 계획이 가동 중인 가운데 주변 홀몸 노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도 절실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2주에 한 번 사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경찰의 눈을 통해 함께 살펴보는 라이더 주민 시간입니다. 동대문경찰서 홍윤기 경감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2주 만에 뵙겠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사건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사건인가요? 이제 의붓 아들이 20년간 키워준 이제 어머니를 이제 살해한 사건이고 살해한 뒤에 이제 암매장까지 했던 사건입니다.
의붓아들이 20년 동안 키워준 어머니를 살해했다? 예. 예. 지금 듣기만 해도 아주 끔찍한 사건인데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처음에는 실종 신고로 접수가 됐다고요? 그렇죠. 이제 동사무소 이제 주민센터에서 그 이제 담당 이제 공무원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관리를 하는 이제 노인이었는데 예. 계속 연락이 닿지 않고 이제 아랫집에서는 개가 계속 짖는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112가 이제 신고가 접수가 돼서 예. 찾아보니까 이제 그 실종자가 이제 어디에 있는지가 확인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실종 사건으로 이제 처음에 접수가 됐던 사건이고요. 예. 예. 이게 지난달에 있었던 일인가요? 이제 그 11월에 이제 접수됐으니까 지난달이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할머니가 연락이 안 된다.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연락이 안 된다면서 112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예. 처음엔 이게 실종 신고로 접수가 됐는데, 자, 추적을 해봤더니 어떻게 나온 겁니까? 추적을 해봤더니 이제 보통 휴대전화 위치값을 이제 먼저 조회를 하니까 이제 작년에 이제 사별했던 남편의 고향인 경북 예천으로 이제 위치값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사별한 지 이제 1년 좀 넘은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예. 근데 그 남편의 고향에서 지금 실종된 이 할머니의 휴대전화가 있는 것으로 추적이 됐다. 신호가 잡혔다. 그렇죠. 마지막 신호가 이제 잡히니까 이제 그쪽을 이제 위주로 실종 이제 수색도 하고 헬기, 뭐 경찰견 이렇게 이제 총 동원을 해서 이제 경북 예천 경찰서에서 수색을 했는데 일단 확인은 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었죠. 예. 근데 사별한 남편의 고향이니까 혹시 할머니가 거기로 갔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수색을 하다가 이게 실종이 아니다. 예, 이렇게 또 감을 잡은 순간이 있습니까? 이제 그 실종한 사람이 이제 돈 없이는 어디서든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출금한 내역, 이제 통장 내역, 그리고 이제 통화를 누구랑 했는가 이런 것들도 조회를 했는데 이제 돈 인출한 ATM 기록도 확인되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이제 그 의붓아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CCTV도 보셨을 것 같아요. 예, CCTV를 봤는데 실종자가 집에서 나오지를 않았어요. 마지막에. 지금 저희가 CCTV 화면을 준비했는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자, 저게 10월 19일 CCTV 영상입니다. 저분이 그 피해자분이신가요? 예.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인데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고 나서는 그 뒤로는 이제 나오는 게 없다는 거죠. 저렇게 할머니가 혼자 저녁에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잡혔는데 할머니가 나오는 장면은 없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금한 내역이 있었다. 그리고 의붓아들과 통화를 했더라. 여기까지 나온 겁니까? 그러면 경찰은 이 의붓아들을 범인으로 의심한 건가요? 이제 처음에는 범인으로 의심을 하지 않고 참고인으로 평소에 뭐 어머니가 갈 만한 곳이 어디 있느냐, 뭐 마지막에 통화했던데 어떤 내용이었느냐 이런 거를 물어봐야 실종 이제 추적에 도움이 되니까 물어보려 했는데 이 아들이 살고 있던 고시원에서 연락 두절된 채 도망을 간 겁니다. 이거 참고인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두절됐어요. 그러면 예. 의심이 더 짙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고시원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예. 이제 갑자기 이제 황급히 이제 도주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확인이 됐던 거죠. 아. 그리고 또 다른 뭐 증거가 확보된 게 있나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놓고 이제 CCTV를 다시 보니까 이제 CCTV상 아들이 이제 수상한 정황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아, CCTV에 어떤 수상한 정황이 잡혔는지 보겠습니다. 자, 저 장면은 할머니가 이제 집으로 향하던 그 모습이고, 이게 뒤이어서 10월 19일이에요. 예. 예. 의붓아들이라는 거죠. 지금 저게 의붓아들입니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건 이제 피해자분이 들어가시던 거고. 그리고서 다시 나오네요. 예. 아, 그러니까 의붓 어머니가 그 집으로 들어가고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의붓 아들이 들어갔다가 그날 저녁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예. 장면까지 본 거예요. 예. 예. 자, 저건 뭡니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저 고무통에 그 어머니 사체를 담아서 이제 옮겨 나오는 장면이죠. 아이고. 이제 미리 이제 저렇게 준비한 차에 저 예. 통을 실어서 이제 준비를 해서 다시 온 거죠. 그 현장에. 아, 이걸 지금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집에 들어가고 의붓아들이 따라 들어가고 그리고 혼자 나왔다가 예. 그 다시 집에 찾아간 거잖아요. 예, 다음날? 하루 있다가 이제 차랑 뭐 저런 통이랑 준비해서 이렇게 다시 갔던 걸로 이제 보이는 거죠. 아, 그럼 통을 준비해서 어머니 시신을 담아가지고 또 집에서 나와서 차에 싣고 또 어디론가 갔는데 아마도 거기가 아까 얘기했던 그 친아버지의 고향이 경북 예천이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아, 거기다 시신을 유기한 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사체를 이제 그 은닉한 것들을 이제 확인을 했고, 예. 그래서 이제 대상자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자친구랑 통화 내역이 제일 많아서 이제 여자친구 통해서 소재 확인하고 예. 수원 인근 이제 뭐 모텔에서 검문 수색 중에 이제 체포영장 집행해서 체포하게 된 겁니다. 아, 자, 저렇게 범행 정황이 CCTV를 통해서 다 드러난 이후에 일단 그 전에 범행 그 정황이 드러나기 전에 이 의붓아들은 이미 도주한 상황이었고, 예. 근데 이제 숨어 있던 거를 잡았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어머니 실종 당시에 이제 행적을 추적할 때 의붓아들과 통화한 기록을 이제 확인했다고 하셨고 ATM기에서 출금한 내역도 확인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혹시 그 의붓아들이 돈을 빼낸 건가요? 예. 그 돈 때문에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이제 그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기초연금이랑 그 또 누나가 또 있는데 예. 이제 또 의붓딸이죠.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의붓딸 앞으로 나오는 장애인 연금이 있는데 이 매달 나오는 88만 원 때문에 이제 범행을 한 겁니다. 이 범인이 이제 상당 기간 이제 경마 이제 뭐 경정 경륜 이런 이제 도박 등에 이제 2천만 원 넘는 빚이 많았고 아이고. 그 빚을 이제 갚으려고 이제 예. 여러 범행을 이제 시도를 한 것입니다. 뭐 지금 기사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정이나 경륜 베팅하는 건 물론이고 인터넷 방송 후원에 예. 돈을 탕진했다. 예. 그러고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 집 임대 보증금으로 이제 대출 받으려고 하기도 하고, 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은 모든 유산은 나한테 상속한다 이런 허위 유언장 작성하기도 하고, 이제 금전을 위해서 범행했다고 봄이 상당하죠. 아, 평소에도 본인이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의붓어머니의 재산을 노려왔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어머니가 받는 기초연금 32만 원 그리고 그 의붓딸 지금 피의자의 누나인 겁니까? 예. 장애인 연금 같은 게 나온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한 88만 원 정도를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통장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받고 그것도 이제 다 안 쓰셔서 이제 통장에 160만 원 가량 있었는데 예. 그거를 이제 달라고 이제 아들이 이제 사건 당일날 찾아가서 요구를 하니까 어머니가 거부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살해를 했던 거죠.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무슨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돈을 노리고 20년 동안 키워주는 어머니를 살해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예. 지금 경찰분들도 이 사건 수사하면서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뭐 정말 천인 공노할 만행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아니 지금 어머니랑 누나 몫으로 나오는 돈 한 80만 원 정도를 자기가 못 벌어가지고 20년 동안 키워준 엄마를 살해한다는 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아예 노동 활동을 안 했던 겁니까? 뭐 이제 인근 이제 고시원에 살면서 뭐 제대로 된 근로 활동을 이제 사실상 하지 못했다. 자, 지금 천인 공노할 범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수사는 그럼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제 살인도 밝혀졌고 사체도 이제 확인됐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경찰에서는 이제 살인이랑 이제 해서 이제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이제 시간을 가지고 다시 수사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허위 유언장이라든가 금전을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점들이 더 상당해서 강도 살인으로 이제
죄명을 변경해서 이제 예. 기소된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돈을 목적으로 지금 범행을 저질렀다. 이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을 입증을 하고 그래서 현재 지금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예. 그런 상황이군요. 그러면 이거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거 예상되는 형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강도 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인처럼 일반 징역형 형량이 이제 뭐 없기 때문에 뭐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거 실직한 이후에 경정이나 경륜에 베팅하고 인터넷 방송 후원하면서 돈을 탕진하고는 어머니와 누나의 몫으로 나오는 연금 80만 원 정도를 노리고 살인 행각을 벌인 그런 범죄였습니다. 예. 자, 이거 제대로 처벌받기를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사건 준비하셨다 들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이제 음주운전이 이제 연말 연시에 모임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발생 건수가 높은데 그 와중에 이제 도주하는 차량을 이제 차량 막아서 검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음주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도주하는 차량이 있었고 이거를 검거하는 장면입니다. 보여주시죠. 네. 자, 이거 어떤 상황일까요? 문 여시라고요. 문 여세요 빨리. 문 여세요 빨리. 문 열어. 역주행하던 차량을 발견했는데 차량이 지금 도주를 했습니다. 저 앞에 가는 차량인가 보죠? 예, 맞습니다. 경찰이 지금 계속 따라가고요. 예, 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창문을 열려고 했는데 차를 이제 안 멈추고 다시 도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타리를 돌아서 이제 조금 더 도주를 하다가 이제 앞에 차를 움직이지 말라고 한 다음에 이제 가서 다시 음주 측정 요구를 하고 안 되니까 이제 강제 개방을 이제 시도하는 겁니다. 아,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었고 경찰이 이거를 이제 일단 잡은 거예요. 예. 잡아서 창문을 열라고 요구했는데 계속 불응을 하고 있고 문을 깨겠다 이렇게 계속 경고를 했는데 결국에는 문을 깨고 강제 개방해서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차 운전자가 도주를 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고요. 예. 그러면 지금 저 운전자 같은 경우는 음주를 한 상태였던 건가요? 예. 아,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도주를 한 건지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음주 측정 불응 도주라는 죄는 없기 때문에 우리 법에는 음주 측정 불응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음주 측정 불응죄. 그러니까 이게 역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해서 다가가서 문을 열라고 했는데 이제 안 열고 도주를 했으니까 이거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거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런 경우에 그러면 처벌이 꽤 클 것 같은데요. 뭐 일단은 음주 측정을 안 했기 때문에 수치가 없어서 이제 제일 높은 수치까지로 형량을 정해 놓은 겁니다. 이제 1년에서 원래는 이제 2년에서 5년 이하 징역인데 면허 취소 수치면은 그걸 합쳐서 어느 수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제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런 식으로 이제 최대 상한까지 때릴 수 있게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거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셔가지고. 예, 도주를 하는 거에 대해서 따로 이제 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양형에 반영될 뿐이죠. 아, 그래요? 근데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망간다. 이러면 사실 이게 큰 사고로 또 이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도망을 치려고 하면서 이제 주변의 시민들이 이제 과속하는 차에 의해서 다치거나 또는 단속하는 경찰관들도 이제 차량에 치여서 다치거나 하는 사례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역주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서 수색을 하다가 차량을 발견해서 정차를 지시했지만 불응하고 앞서 보신 것처럼 영상 좀 계속 보여주시죠. 불응하고 계속 도주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근데 결국에 신호 대기 중이던 이 차량에 다가가서 내리라고 요구했지만 내리지 않았고 요거를 3단봉을 이용해서 이제 창문을 깼고 근데 보니까
술을 마신 것 같다. 예, 그 상태에서 이제 측정을 요구를 했는데 그때도 거부를 했기 때문에 측정 거부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3회까지 이제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한데 이제 너무나 명시적으로 지금 측정을 거부하거나 3회 이상 측정을 거부하거나 이제 부는 신용만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음주 측정 불응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창문 내리고 술 마신 것 같으니까 음주 측정하겠다 그랬는데 이때 또 거부를 했던 거군요. 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음주 측정 불응죄로 적용을 받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예를 들면 음주 단속을 하는데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멀리 있다가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이렇게 도망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뭐 저희가 그런 경우 때문에 이제 추적을 하긴 하는데 추격을 하긴 하지만 따로 처벌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측정을 요구를 하기 전 상태이기 때문이죠. 아직 그 측정하는 장소까지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도망간 경우에 의심스러우니까 추적은 하는데 요것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차를 멈춰 세우고 음주 측정을 요구해서 이때 만약에 거부를 한다면 이게 음주 측정 불응죄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음주 측정하는 장소에 도달했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때 창문 안 내려 아니면 내렸더라도 바로 도망가 버린다거나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제 측정 불응이라고 볼 여지가 있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약간 좀 미비한 부분도 있다고 보시겠어요, 제도적으로? 뭐 경찰관 입장에서는 음주 사고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측정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좀 권한이 있거나 하면 좋겠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술 먹고 운전을 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술 먹고 운전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음주 측정하는 장소에서 이거 도망가면 지금 오히려 음주 측정 불응죄가 될 소지가 또 있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연말연시 모임도 많은데 술 먹고 운전할 생각 안 하시는 게 옳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건 사고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대문경찰서의 홍윤기 경감과 함께했습니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0년 전에 일어난 간토 대지진 당시 일본인에 의한 조선인 학살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공문서가 확인됐습니다. 당시 일본 육군이 기록한 자료인데요. 조선인 40여 명이 일본인에 의해 살해가 됐고 당시 조선인에 대한 유언비어도 근거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일본 언론인 와타나베 노부유키 씨가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사료실에서 찾아낸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 관련 자료입니다. 사이타마현 서부 지역에서 징병과 재향군인 관리를 담당한 육군 지방기관인 구마가야 연대구 사령부가 작성했고 1923년 12월 15일에 상부기관인 육군성에 제출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당시 낮에 이동하지 못한 조선인 40여 명이 해가 저물자 살기를 품은 군중에 의해 모조리 살해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조선인 200여 명을 이송하던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와 함께 조선인의 습격도 방화도 없었다며 당시 일본에 떠돌던 조선인 관련 유언비어가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인 관련 헛소문에 빠진 사람들을 무지몽매한 무리라고 비판까지 했습니다. 일본 구마가야 사령부는 밤에 학살이 벌어진 만큼 이송은 밤을 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밤에 조선인을 이송하면 어두운 곳에서 사람이 살해되는 참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간토 대지진 직후 일본인에 의한 조선인 학살 정황이 담긴 공식 문서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関東大震災時における朝鮮人や中国人等の状況について事実関係を把握することのできる記録が見当たらないという趣旨であると。 간토 대지진 100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사실관계 확인조차 피하려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좀처럼 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국가보훈부가 내년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선정한 걸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많은 독립영웅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조롱하는 만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독립운동 자금을 횡령해 사욕을 챙겼고 해방 후에는 반민특위를 빨갱이로 몰아서 친일파 청산을 방해한 자라며 윤석열 정부가 국부론을 띄우려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발판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도를 넘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윤희석 선임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향해 내린 모욕적인 평가는 복잡다단한 우리 현대사를 편향된 시각으로 섣부르게 재단하려는 오류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수십 년 된 국부론 논쟁에 얽매여서 뉴라이트와 친일 매국 사관을 들먹이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느냐며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역사 인식과 퇴행이야말로 수많은 독립 영웅들을 모독하는 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국토부 장관 교체에도 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와 임대차 3법 개선 등 기존 주택 정책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후임인 박상우 신임 장관이 주요 사안의 대부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수장으로서 마지막 공개 행사를 마친 원희룡 전 장관. 임대차 3법은 정상적인 가격 작동과 계약에서 다양한 선택권을 막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입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과 매매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임대차법으로는 안 되고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서민의 내 집 마련이 사다리처럼 여러 단계로 진행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부담을 줄여준다면 양도소득세 인하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세제, 금융, 또 청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기회의 제공과 함께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노력이 전반적으로 필요하고요. 이런 맥락에서의 세금을 줄이는 거라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후임인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원 전 장관과 정책적 방향성이 동일합니다. 특히 임대차 3법은 전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증가 등 부작용이 있다며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규제보다는 시장 기능을 활용해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게 전셋값을 안정화하고 주거 안정의 근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양도세 조정은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견을 보였습니다. 공급 사이드에서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은 하루빨리 신속하게 풀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이 수요 부분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미묘한 차이는 있어도 전직과 후임, 국토부 수장의 정책적 지향점은 거의 같은 만큼 부동산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달걀 샌드위치 전문점인 에그드랍이 가맹점주에게 광고 판촉비를 강제로 분담시키고 점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아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그드랍 가맹본부인 골든하인드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집행한 광고 판촉비를 일방적으로 점주들에게 청구하고 상품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리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인테리어나 주방기구 등의 물품을 자사나 자사가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한 뒤 납품업자로부터 돈을 받고도 이 같은 사실을 점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맛있어. 브레이크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됐어. 좀 맞을 것 같아요. 여자하면 아들한테는 시킬 것 같아요. 네, 도로 위를 달리는 MG 버스 기사, 부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김혜원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버스 기사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정확히 어떤 버스 운행을 맡고 계세요? 경기 부천 지역에서 네. 12-1번 운행하는 김혜원입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그 부천에서 어떤 동네 노선을 지금 맡고 계신 거예요? 부천 오정동에서 소사동 가는 12-1번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정동에서 소사동이요. 소사동이요? 네. 그러면 보통 이제 버스 운전을 할 때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세요? 이게 주 야간이 있거든요. 네. 주간에는 새벽 3시 반에 출근하고 14시에 퇴근하고 네. 또 야간은 14시에 출근해서 막차 하면 뭐 새벽 12시, 1시까지 네, 이렇게 일해요. 그러면 하나의 노선을 네. 두 분이서 이제 맡아서 교대로 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아,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쉬는 날이라서 오늘 또 오신 건가요? 네, 맞아요. 일주일에 그러면 이렇게 쉬는 날이 며칠 정도 있어요? 이게 회사마다 다른데 네. 저희 회사는 딱 만근이 24개여가지고 네. 6일 정도 쉽니다. 한 달에 6일? 한 달에 6일이요? 네. 그러면 일주일 거의 내내나 6일 이렇게 일하는 주도 있겠네요? 네네네네. 아, 네. 그래도 오늘 또 소중한 쉬는 날에 나오신 만큼 네. 김혜원 씨의 얘기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에 사실 버스를 운전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흔한 그쵸. 일도 아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결정하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계기로 이 일을 하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수능 보는 날에 제가 남들 수능 보는 날에는 운전면허증 자동차 학원을 갔어요. 수능을 보시? 네, 저는 못 보고 안 보고 보시고? 안 보고 그래서 일종 대형을 따고 일종 보통을 따고 1년 뒤에 대형을 땄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운전면허 대형을 보겠다고 마음 먹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는 저희 아빠의 권유로 하게 된 거고 저희 네. 부모님이 이제 권유 네, 이거 네.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네, 네, 하셔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면허를 따고 나서 직업으로 가져도 되겠다라고 좀 확신을 갖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매료된 부분이라든지? 직업이 일단 안정적이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쭉 한번 해보자. 재미도 있었고 네, 그래서 버스 운전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쨌든 되게 큰 차를 모는 거잖아요. 네. 그 버스를 몰고 다닌다는 게 좀 무섭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처음엔 많이 무서웠죠. 승용차보다 버스가 더 크고 기니까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무서웠죠. 네, 그리고 저희가 미리 이제 막 나오신 영상을 좀 봤는데 부모님께서도 같은 일을 하셨다고 같이 들었는데 버스 맞나요? 기사예요. 네네. 엄마랑은 그럼, 지금 네. 같이 일하고 있고. 네. 그럼 어머님이 같은 회사에 회사요. 속한 네네네네. 분이세요? 그럼 부모님이랑 같이 한 회사에 있으면 좀 혹시 불편하진 않으세요? 불편한 건 없는데 장점이 더 많죠. 선배님이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은 약간 다른 분들이랑 생활할 때는 그럼 그 회사 안에서는 선배님이라고 부르세요? 그렇죠. 집에서는 엄마고. 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버스 운전하는 게 되게 그냥 생각했을 때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버스가 또 크고 이러잖아요. 저는 작은 차 면허를 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무서워서 큰 차로 막 차선을 바꾸고 정차하고 주차하고 이런 거는 이제 완전 프로 적응을 하신 거죠. 네. 그 대형 면허를 따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으셨어요? 대형 면허도 한 3번 떨어졌어요. 어느 단계에서 떨어지셨어요? 그 버스 대형 따는 거는 그 네. 자동차 학원에서 그냥 버스로 그냥 이렇게 라인 T자, S자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 3번 떨어졌어요. 그거는 다 작은 차들처럼 도로 주행 그거는 따로 아니에요. 안 해요? 네네네. 그럼 처음에 딱 도로에 딱 처음 운행했을 때 되게 떨렸을 것 같아요. 네, 엄청 떨렸죠. 그래도 처음에 몇 번 선배 기사님들의 그 옆에 좀 타고 막 다니시죠? 그죠? 같이 견습 타면서 같이 했죠. 그러면 미리 이제 운행할 노선을 미리 이렇게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면허를 따시고 나서 버스 기사가 되기까지도 절차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버스 기사로 채용이 되고 일이 되기까지 면허가 있다고 그냥 갑자기 기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마을 버스를 한 3개월 경력 쌓고 시내버스로. 그러면 이제 마을 버스를 꼭 거쳐야만 시내버스 기사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 운전하시는 영상을 제가 봤는데 실력이 정말 몇십 년 경력된 것처럼 뛰어나시더라고요. 그 신호가 바뀌는 걸 너무 잘 아셔서 하나 둘 셋 탁 하면은 바뀌는 거를 아시던데 이제 그런 거 센스 좀 타고난 것 같으세요? 노하우죠. 운전하면서 그 신호 체계도 다 알고 노하우. 그럼 일이 지금은 좀 많이 적응이 되셨겠지만 아무래도 처음에 막 운전을 하다 보면 큰 길이고 사람들도 많이 태우니까 변수도 많을 것 같아요. 좀 뭐 특별한 뭐 사고라든지 아니면 기억에 남을 만한 운전하면서 생겼던 일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사고인 것 같아요. 버스가 기니까 차선 변경할 때 옆에 이제 승용차를 백미러를 치거나 그런 거. 그런 적 몇 번 정도 있어요? 3번인가 있었어요. 그래도 초반에. 뭐 가벼운 가벼운 사고. 큰 사고는 안 됐어요. 되게 놀라셨을 것 같아요, 갑자기. 엄청. 네, 그래도 이제 부지런히 현장 경험을 쌓으면서 경력을 쌓아오고 계신데요.
이제 어느덧 6년 차 네. 버스 기사가 네.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 좀 이렇게 일하는 게 스케줄도 그렇고 현장에서 이제 기사로 근무를 한다는 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처음에 좀 제일 힘들었던 점은 어떤 게 있었어요? 일단 버스가 아침에 운행하고 저녁 늦게까지 운행하잖아요. 새벽 네. 아침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들었죠. 아, 새벽에 이제 처음에 그 주간 근무를 네, 주간 근무할 3시에 때가. 출근, 네, 3시 새벽 반. 3시 반이요. 아, 그러면 이제 그렇게 힘들게 막 출근하고 하는 와중에 또 20대 여자 버스기사라고 해서 좀 신기하게 보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어르신분들은 타면서 오, 젊은 여자 기사분이다 이렇게 신기해 보시고 대단하다고 칭찬도 하시고 네, 그럼 다들 막 놀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마디씩 승객들이 네, 해주시는 네, 거예요? 네, 네. 그 버스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한 자리에서 계속 일하고 또 오래 앉아있기도 하고 시간이랑 경로가 딱딱 맞춰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좀 적성에 맞는 것 같으세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죠. 시간 그 배차 간격을 맞추려고 하면 네. 네,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길이 막히고 이러면 시간을 되게 못 맞추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쭉쭉쭉쭉 밀리면 그 다음 버스도 늦게 출발해야 네, 되는 네, 그런 네, 거예요? 네, 네, 네. 아,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냥 원래 시간에 맞춰서 출발하면 버스가 길에 더 많아져서 좋은 게 아니라 이게 꼬여서 그런 거죠? 꼬이죠. 네. 네, 그러면 사실 이게 앉아서 말씀드렸지만 계속 앉아 있는 게 나이가 많든 적든 몸이 상하기 쉽잖아요. 좀 네. 아프고 이런 데 없었어요? 그렇죠. 승용차는 핸들이 작은데 버스는 핸들이 크니까 네. 돌릴 때 일단 어깨도 아프고 그리고 한 번 운행하면 한 2시간 반 이상을 2시간 반이요? 운행을 하니까 네. 그때는 화장실이 제일 힘들죠. 아, 그럼 화장실은 만약에 중간에 진짜 급하면 어떡해요? 급하면 손님한테 이제 좀 양해를 구하고 네. 역 안에 가가지고 뭐 송내역이나 부천역 가서 잠깐 화장실 볼일 보고. 네. 네, 그 고충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일을 계속 하신 데는 큰 보람도 있을 텐데요. 하루에 운행을 하다 보면 정말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랑 만나잖아요. 네. 그럼 좀 매일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좀 첫 차 타고 이런 분들은 좀 서로 기억을 하는 편이에요? 네네네. 첫 차 타신 분은 꼭 첫 차만 타시고 네. 네. 아, 그냥 이제 매일 만나는 분들은 그러면은 반갑게 인사도 네, 하시고 얼굴이 아시는 익는 분들 편이라 하고, 네, 아시는 하시는 분들은 거죠? 또 커피 한 잔 주시면서 안전운전 하시라고 네.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여러 명의 승객들을 만나셨지만 좀 이런 점이 특이해서 기억에 남는다 이런 승객도 있었나요? 그때는 중간고사였나 봐요. 중학교 네. 학생이 탔는데 카드에 잔액이 없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타라고 다음에 내라고 돈 다음에 내라고 타라고. 근데 다음날 아침에 회사에 찾아온 거예요. 그 학생이 네. 어머님이랑 그때 차고지로 온 거예요? 네네네. 바카스 2박스랑 편지랑 해가지고 네. 감사하다고 그때 그 버스 못 탔으면 저 시험도 못 쳤을 거라고. 네. 그거 또 하면 또 감동. 네. 그럼 그 이후도 약간 학생들 보면은 약간 혹시나 시험인가 막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네. 아, 그런 일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승객들 입장에서도 그런 혜원 씨를 보면은 막 이렇게 멋있다고 해주는 분들도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 말 한마디 이제 거시는 분들 주로 어르신들이신 네, 거죠? 어르신들이요. 네. 그래도 젊은 분들도 약간 이렇게 쳐다보는 게 좀 느껴지세요? 젊은 분들도 신기하게 쳐다보죠.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젊은 나이에 저렇게 버스를 하지?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 많죠.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도로 위에서 이야기를 여쭤봤고요. 네. 또 회사 생활 이야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앞서 혜원 씨를 MZ세대 버스 기사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즘에도 이렇게 또래 기사는 잘 없는 편이죠? 근데 요즘은 많아졌어요. 20대 분들도 남자분들도 많아졌더라고. 그럼 여자분은 그래도 여자분들은 아직 없죠? 없고 남자분들은 한 27살, 28살, 29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럼 한 20, 30대 비율이 네.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한 회사에? 20, 30%? 그래도 네, 네. 예전에 비해서 많이, 네, 많이 늘은 거죠? 늘어났어요. 네. 그럼 처음에 입사하셨을 때랑 비교해도 좀 많이 늘었다를 느끼시는 거예요? 네. 그럼 그래도 나이 차이가 좀 안에서 좀 줄어들고 있는 편이겠네요. 네네. 어쨌든 이제 혜원 씨 부모님 또래 기사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아무리 뭐 편하게 하려고 해도 좀 어려운 게 있잖아요. 네. 그래도 잘 이제 동료를 잘 지내고 계시죠? 잘 해주시니까 네, 어르신들분들이나 뭐 선배님들이나 사무실 사람들도 잘 해주시니까 그냥 저도. 그러면 이제 나이가 어쨌든 더 많은데 혜원 씨 후배로 들어온 분들도 네, 있을 있어요.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제 그분들이 선배님이라고 네, 부르시는 네, 거예요? 네. 그럼
후배라고 아니 부르세요? 그렇게는 안 해요. 그냥 네. 저도 누구씨 이렇게 이름, 네, 이름 부르시는 거예요? 몇 호장님 뭐 이렇게 아니면 아. 선배님 아니면 이렇게 좀 그냥. 그러면 이제 막 선배님이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많겠네요. 뭐 여쭤보고 이런 게 많죠. 네. 아, 처음엔 그래도 좀 불편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선후배들이랑 이렇게 어울리는 게 불편하시진 않았어요? 그렇게 막 불편하진 않았어요. 다들 잘해주시고 거의 아빠 할아버지 뻘이어서. 네. 또 집에 이제 그 회사에 엄마도 계시다고 네, 하셨으니까 이렇게 또 벽을 허물고 다가가기가 어려웠을 텐데 회사에서 사랑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역량을 갖추고 이렇게 6년째 도로 위에서 일하고 계신 혜원 씨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마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이제 26일이죠. 마지막 평일인데 이제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2024년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까요? 운전직 공무원을 위해서 좀 열심히 그래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운전직 공무원은 지금 운전하시는 거랑은 맞는 업무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시에서 일하는 거니까 구청 같은 데나 뭐 동사무소 같은 데서 이제 운전하는 거. 그러면 이제 구청이나 이런 데 소속돼서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매일 어떤 시내를 도는 게 아니라 정해진 일정이 있을 때 그럼 막상 운전직 공무원이 되면 운행을 하는 일은 좀 줄어드는 건가요? 그렇죠. 버스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럼 그것도 이제 시험 공부를 계속 하고 네, 계신 하고 거예요? 있어요. 네. 그럼 일을 막 새벽부터 막 하시고 또 밤에 공부도 하시고? 네. 네. 이렇게 도전을 이어가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응원의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MZ세대 버스기사 김혜원 씨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YTN 뉴스라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후진국병으로 불리는 결핵, 이제는 사라진 줄 알고 있지만 지금도 매년 2만 명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서너 명이 결핵으로 숨지는데 관심이 점점 줄면서 후원은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회사원 김모 씨는 27살 때 원인 모를 기침에 시달렸습니다. 감기에 걸린 줄만 알았는데 점점 살이 빠지고 피를 토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원인은 결핵이었습니다. 정말 피가 안에서 이렇게 어디가 찢어져서 나오는 것처럼 막 줄줄줄 계속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놀라서 정말 큰 병이구나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피를 결핵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핵은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결핵균이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병합니다. 후진국병으로 불릴 정도로 가난한 나라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우리나라도 주요 발병국 중 하나입니다. 해마다 2만 명 넘게 결핵에 걸리고 1,300명가량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매일 서너 명이 결핵으로 숨진다는 얘기인데 10명 중 8명은 65살 이상 고령층입니다. 최근까지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결핵 발생률 1위, 사망률 3위였습니다. 지난해 한 단계 낮아지긴 했지만 결핵 발생 후진국 5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환자 치료 지원을 위해 대한결핵협회는 연말이면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어 성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많이 모금했을 때는 60억 원이 넘었지만 지금은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정부도 모금운동에 동참하며 관심을 호소하고 있지만 과거와 달리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씨를 어떤 목적으로 만드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거에는 주변에 결핵 환자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크리스마스 씨에 대한 관심도도 컸습니다만은 지금은 후진국병 정도로 치부하는 그런 국민 인식이 모금률을 낮추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엔 우표형 하나밖에 없었지만 요새는 열쇠고리와 머그컵, 에코백 등 다양한 모양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빈곤과 깊게 관련 있는 결핵. 환자들은 여전히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좀처럼 눈이 내리지 않는 울산에 올해도 인공눈을 뿌려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선사하는 눈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연말연시, 특히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많은 시민이 거리에 나와서 축제를 만끽했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은 원도심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머리 위로 눈이 쏟아집니다. 시민들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고 앞다퉈 눈을 맞으며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만끽합니다. 울산이 눈이 잘 안 오는 동네인데 이렇게 인공 눈을 뿌려주셔가지고 좀 연말 느낌도 나고 아이랑 좀 답답했었는데 또 좋은 연말 보낼 것 같습니다. 제설계에서 만들어진 인공눈은 겨우내 좀처럼 눈 구경이 힘든 울산에서 시민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새해 소망을 적어 걸고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얼어붙은 몸을 녹입니다. 17년째 이어지고 있는 울산 성남동 눈꽃 축제는 어느덧 울산을 대표하는 겨울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10일 동안, 이전에는 하루 이틀밖에 안 했는데 연말 전시까지 이제 눈이 계속 내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눈꽃 축제를 통해서 울산 시민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축제 기간을 열흘로 늘려 다음 달 1일까지 매일 저녁 눈꽃이 울산 거리를 수놓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프로농구 KCC가 한국가스공사를 누르고 시즌 7연승 행진을 달렸습니다. KCC는 4쿼터에만 10득점을 몰아넣는 등 17득점을 올린 이승현의 활약을 앞세워 한국가스공사에 96대 90으로 승리했습니다. KCC는 올 시즌 초반 DB가 거둔 연승 기록 타이인 7연승에 성공하며 4위 KT를 한 경기 차로 바짝 뒤쫓았습니다. SK와 삼성의 크리스마스 S 더비에서는 SK가 삼성의 3년 연속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6연승으로 LG와 공동 2위로 올라섰고, 원주 경기에서는 DB가 로슨과 알바노의 61득점 활약으로 현대모비스를 꺾고 3연승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지난주와 비교하면 정말 공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성탄절 연휴 동안 북극 한파가 물러나면서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8도로 예년보다 3도가량 높았는데요. 낮에도 서울 기온 영상 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그리고 예년보다 4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물러나니 불청객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경기와 인천, 충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는데요. 낮 동안 그 밖에 서쪽 지방에서도 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됩니다. 당분간 추위 걱정 없겠지만 대기질이 탁한 날이 많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오늘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낮 동안 기온도 크게 올라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7도, 대전과 목포 9도, 부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 주간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전국적으로 구름만 다소 지나겠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요. 산불 등 대형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대선을 앞둔 여론조작 의혹으로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